자, 42페이지죠. 예, 42페이지 안가로 3번에 예, 개공의 의무가 있고요. 그 개공의 의무는 해야 하는 거죠, 그죠? 의무니까 예, 해야 하는 거. 의무는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의무를 이제 우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의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사의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공의무는 대관청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청에 부담하는 의무, 공의무. 이에 비해서 사의무는요, 이제 개공이 다른 어떤 사인을 한테 이렇게 부담하는 의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공끼리 부담하는 의무라든지, 또 개공과 개공이 의뢰인한테 부담하는 의무라든지, 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거래 정보 사업자한테 부담하는 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인 간에 이렇게 발생하는 의무를 사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무는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실 거고, 우측에 오시면 43페이지 개공의 책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책임 얘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 의무 있죠, 그죠? 의무. 예, 의무를 지켜야 하잖아요. 예, 근데 의무를 뭐 하지 않으면요? 지키지 않으면 예,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책임을 이제 세 가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과, 그리고 무슨 책임? 행정상 책임, 민형 행정상의 책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요. 구체적 사례 하나 좀 들어가지고요,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음주운전을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이제 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제 치워서 사람이 좀 다쳤어요. 막 뼈도 부러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사람 다쳤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치료해줘야지.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람은 이제 저 병원으로 호송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접수해야지. 접수할 때 돈 들어가잖아. 네, 그러니까 그 돈은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지. 내가 사고를 쳤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뭐 하는 거예요? 배상하는 거.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 무슨 책임이라고 하냐면 민사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하면 끝나요? 아니면 내가 술 먹고 사고 쳤으니까 다른 책임도 부담해야 돼요? 다른 책임 뭐요? 어떤 거? 음주운전하고 사고 쳤으니까 당연히 그에 응당하는 처벌, 그러니까 징역형을 받거나, 아무리 뭐 경미한 사고를 하더라도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벌금, 징역이나 벌금 받는 거. 이걸 우리 무슨 책임이라고 하죠? 형사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끝나? 아니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뭐? 벌금 여기 나왔죠. 음주에 대한 벌금 말고 또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 정지.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당하거나 아니면 정지당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행정상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책임 이러면 이 세 가지 책임을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책임에는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 있더라. 그러면 요 민사에서는 몇 문제가 나오냐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시험에 한 문제. 형사에서는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한 문제. 여기에서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2개에서 3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임 파트에서 4개 내지 5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새기시고, 의무하고 책임의 상관관계만 좀 기억할게요. 의무하고 책임의 상관관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그럼 책임지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책임지는 건 안 좋은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가로 5번에 보면, 개공의 권리와 권한 뭐 이렇게 있는데, 권리하고 권한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좀 잠깐 설명드리면, 권리는 자기를 위하여, 이러면 권리야. 다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그럼 권리야. 근데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그건 권한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권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권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권한이 많은 거죠. 권한. 그렇죠? 예. 왜냐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은 다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야.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막 위해서 그 권한을 막 쓰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그 503 알죠? 503처럼 깜빡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도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공한테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런데 1번의 권리와 권한의 사전적 의미는 지금 금방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 개공의 권리와 권한의 종류 해가지고 5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볼게요. 뒷장 44페이지 가보면 첫째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네, 그거를 좀 제가 실판에다 좀 적어가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공의 권리 내지는 권한. 자, 첫 번째 무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대요. 이걸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냐면요. 개공이 권리를 이전할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뭘 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권리를 뭐 할 사람에게 요구한다고요? 이전할 사람한테 요구를 한대. 그러면 뭐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고요? 상태에 관해서요. 자, 우리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죠. 배가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 진료실에 들어가면 처음에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의사들은 나한테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물어보냐 이런 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예를 들자면 척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의사면? 그거 어떻게 알아? 왜냐면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손님이 개공한테 물건을 갖고 왔을 때 팔아달라는 집을 갖고 왔을 때 경력 20년 된 개공은 그 집을 척 보면 알아요? 아니면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가져온 사람한테. 그 가져온 사람이 누구야? 이전 의뢰인인 거지 뭐. 이전 의뢰인. 가져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매도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은 권리이겠습니까? 권한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권한이에요. 권한. 왜 권한이냐면 이거 나를 위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물어서 다른 손님한테 설명해 주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권한사항이에요. 그건 일일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신분증 제시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신분증 제시 요구권은 개공이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개공이 요구할까요? 이전 의뢰인한테만 요구하면 돼? 아니면 취득 의뢰인한테도 요구해야 돼? 다 확인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걸 거래 당사자라고 그래요. 개공이 누구한테 그걸 요구한다고?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자, 그러면 신분증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가면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창구 직원이 뭐라 그래? 은행 직원이 신분증 주세요 이러잖아. 또는 우리 도로 이제 운전하다가 그 교통경찰에 적발이 되면 경찰이 와서 뭐라 그래? 면허증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거를 말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굴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분증 좀 보여주실래? 이렇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신분증 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권한인 거예요. 당연히 달라고 해서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그 신분증과 그래서 온 사람이 맞는지. 근데 확인만 해가지고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놓는 게 좋아요? 복사.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말씀드릴 건데
계약서에다가 철해서 5년간 보존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사고가 터지더라도 개공의 책임이 많이 줄어듭니다. 본인 확인만 해도 중개사고의 절반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 확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가 지금 뭐냐면 협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걸 협회 설립권이라고 해요. 협회 설립권. 자, 여기서 말하는 설립권에서 권은요, 권리예요. 이거는 권리. 왜 이건 권리냐면 협회를 만들면 누가 좋아? 개공들이 좋아. 개공들이. 자기들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건 협회 설립권은 권리야. 근데 이 개공 중에서 모든 개공이 이거 다 만드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떤 개공만 만드냐면 개인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협회를 만들 권리가 없어. 법인은 협회를 만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돈 많은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들을 다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뭐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법인을 만들 수 있잖아. 돈이 겁나 많으면 해가지고 법인을 한 10,000개 정도 만드는 거야. 해가지고 자기가 뭐를 또 만들어. 협회를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자기가 협회 회장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갖게 되잖아. 그러니까 법인은 절대 협회를 설립할 권리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개인만 협회를 설립하는 거다. 협회 있으면 개공들한테 좋아요? 좋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물건 공유? 그거는 협회하고는 상관없어. 물건 공유는 그냥 거래 정보망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 물론 협회가 거래 정보망을 사업을 하기는 해요. 그 말은 뭐 틀린 건 아닌데 협회가 있으면 개공한테 뭐가 좋을까요? 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협회가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권익이 보호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어느 일방에 받을 수 있는 법정 한도가 0.9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낮잖아. 양쪽에 그 받는 게 1.8%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정부에서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가지고 그 한쪽에 받는 거를 0.3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놈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데모해야지. 근데 내가 데모할 때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그죠? 근데 한 10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어디를 막 점거해요. 국회의사당 앞에 점거하고 막 이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야. 그런 어떤 권익. 그러니까 협회는 있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개공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네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치 권고제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권고를 한번 해보는 제도인데 이거는 권한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일단 한번 적어보면 개공이 누구한테? 그럼 거래 당사자들에게 권고를 해보는 건데 이거는 취지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제가 사례를 좀 하나 드릴게요. 자,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빌딩. 이 빌딩은 1,000억짜리예요. 1,000억짜리 빌딩입니다. 갑이 빌딩을 매도할 거고요. 을은 매수할 겁니다. 갑매도, 을매수. 자, 그러면 계약금은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죠? 둘이 매매했어요. 계약금 누가 누구한테 줘야 돼? 을이 갑에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약금을 준단 말이에요. 통상 계약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0%를 줘요. 그러면 1,000억짜리 빌딩이니까 얼마를 줘야 돼? 100억 줘야지, 그지? 100억. 얘가 100억을 줘야 돼. 자, 10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야 돼? 100억을 줘야 돼? 줘야지. 그런 걸 요물 계약이라 그래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요물 계약. 돈 주고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된 거잖아. 근데 얘가 100억이라는 돈을 받고 갑이 을에게 뭘 줘? 영수증 줘. 영수증? 또 다른 거 줘? 안 줘요. 소유권을 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소유권을 준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100억만 주는데 소유권 넘겨준 게 아니니까. 그럼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영수증밖에는 없어. 영수증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100억 잘 받았다. 이렇게만 돼 있겠지.
그게 뭔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냥 종이 쪼가리밖에 없잖아. 그럼 이 사람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근데 더 위험한 건 자 봐요. 중도금 40%. 이런 큰 거래 같은 건 중도금을 반드시 요구해요. 그러면 400억이 건너가잖아. 400억 40% 중도금? 그러면 얘가 400억 받고 합의 500억 받은 거지. 뭐죠? 영수증. 영수증에 뭐라고 써 있어? 잘 받았다. 네. 자, 이제 잔금 볼게요. 잔금 얼마 줘야 돼? 500억. 네. 500억 남았잖아. 잔금 500억 주고 갑이 을에게 뭘 줘야 돼? 이제 좀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지.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영수증하고. 영수증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뭐 하려고 죠? 등기부 등본은 띄우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민법 시간에 민법 선생님은 이렇게 강의하세요. 어떻게 강의하시냐면 대금을 받고 매도에는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등기 시간에 등기 선생님은 그렇게 강의 절대 안 해. 그럼 등기 시간에는 어떻게 강의할 거냐면 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이렇게 이제 강의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두 분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민법 시간에는 실체법이니까 그렇게 돈과 대금이라는 개념과 그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교환되는 그 실체만을 얘기하는 거고 등기는 절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뭐가 필요해? 서류가 필요하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거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럼 이거를 주고 뭐를 넘겨받을 뿐인 거야. 서류를 받는 거야. 서류. 무슨 서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이게 이제 등기 시간에는 중요해. 그럼 이 서류를 넘겨받는데 중요한 건 이 서류를 한 세트 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물론 작정하고 만드는 거야. 네, 이거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한 세트 더 만들어도 돼. 그래서 이거를 얘한테도 주지만 다른 애한테도 준 거야. 제3자에게. 매매하고 돈도 받고.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 이 서류는 얘도 있고 얘도 있어. 다 줬으니까 얘가.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까? 원인계약은 유효하고 둘 다. 먼저 뭐 한 사람? 이전.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접수한 놈이. 그러니까 먼저 접수한 놈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라고. 이거 이중매매라 그래. 이거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죠? 우리 민법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지 않아요? 네, 해서 이거를 개공이 설득을 한다 이거야.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야, 이 계약금 먼저 가는 거 좀 위험하지 않냐? 위험하지. 그러니까 다른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뭐 하자? 예치하자. 제3자한테. 그러니까 얘 제3자한테 너 얘 믿을 수 있지? 믿을 수 있대. 너도 얘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돈을 여기다가 맡기자 이거야. 얘한테. 맡겨놓고 있다가 뭐를 넘겨줘.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이제 등기가 되면 그때 얘가 뭐를 해주면 돼. 소유권 넘겨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를 권고하는 거를 예치 권고제도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영어로는 에스크로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스크로우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네, 에스크로우. 네. 그 에스크로우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왜 홈쇼핑 같은 거에서 물건 사면 내가 결제하면 물건이 와야 되잖아. 근데 안 올 수 있으니까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안 오면 그 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거, 그걸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개공의 역할이 의무예요, 권한이야. 이렇게 권고해보는 거. 얘네들을 이렇게 권고해보는 게. 권한이야.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의무는 아닌 거야. 예치 권고 제도는 누가 누구를 권고하는 제도다. 개공이 거래 당사자를 권고해서 계약금 등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게 어때? 라고 권고해보는 제도다. 이렇게. 귀찮으면 안 해도 됩니까 이거? 예, 이거 권한사항인 거야. 자, 마지막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중개보수 청구권도 권리예요. 이거는. 자, 우리 중개보수는 개공이 누구한테 받을 거지요? 의뢰인인데 어떤 의뢰인한테 받을 거냐면 한쪽만 받을 거야? 아니면 양쪽 모두 받을 거야?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그래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 이거를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협회 설립권과 중개보수 청구권, 그리고 세 가지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여기에서 좀 잘 나오는 거는 얘가 좀 잘 나와요. 상태에 관한 자료는 다른 거하고 달리 당사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요구할 거래? 이전 의뢰인에게. 왜냐면 이전 의뢰인이 그 물건에 대한 상태를 잘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개념이라고 새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44페이지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중개보조원의 개념은 이제 그 뭡니까? 소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인데, 정의를 한번 보지요. 4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4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중개보조원은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아닌 자여야 해요. 인자들은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없어. 해가지고 얘가 어디에 소속이 또 되어야 돼. 개공에 소속이 돼야 돼. 개공에 소속됐다는 건 취업을 하는 거야. 해서 중개될 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그러니까 뭐 집 보여주고 이런 거, 또는 일반 서무. 일반 서무는 뭐 전화 받는 거, 뭐 손님 오면 응대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일반 서무라고 하고, 그런 것 등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무슨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거기도 채색합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뭐라고 그런답니까? 중개보조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개수로 몇 개일까요?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개수로 하면 몇 개일까요? 이거를 한 개라고 답하셔야 돼. 왜 한 개냐면 뭐 한 개? 그냥 단순한 업무 보조 한 개.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그냥 뭐 하는 사람이야?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야. 그냥. 그죠? 그 단순한 업무가 뭐냐면 이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뭐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면 중개보조원은요.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돼. 여기 중개 업무 하라는 말 없잖아. 그지? 그러면 계약서 같은 거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약국으로 좀 비유하면 약국에 가면 그 흰 가운 입은 사람도 있고 흰 가운 안 입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그치? 근데 흰 가운 안 입은 사람은 무슨 약만 팔아? 응? 그 포장되어 있는 약 이렇게 낱개로 포장돼. 뭐 박하스를 판다든지 뭐 이렇게 그냥 포장되는 약만 뭐 무슨 약 주세요 하면 그건 팔잖아. 근데 흰 가운 입은 약사들은 어떻게 해서 약을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이랑 약을 섞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조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약이랑 약 잘못 섞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로나 못 섞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적인 업무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라 이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절대 하셔는 안 돼요. 중개보조원이 만약에 계약서 쓰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는데 누구랑 누가 같이 처벌을 받냐면 중개 업무를 시킨 개공도 처벌받고 그거를 시킨다고 한 중개본조도 같이 처벌을 받아. 근데 어떻게 처벌을 받냐면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 둘 다 양쪽 모두.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절대 중개보조원한테 본질적인 업무 시켜서는 안 돼요. 중개보조원의 의무는 공의무가 있고 사의무가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가로 3번에 보면 중개보조원의 책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중개보조원도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져야지. 뭐 여기서 재판장가 보면 중개보조원 무슨 책임 져? 민사 책임. 형사 책임도 져요. 행정상 책임? 안 져. 왜 행정상 책임을 안 지는지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 친 사람이 만약에 무면허자라면 무면허자인데 음주운전을 한 거야. 그러면 얘 면허 취소 뭐가 안 먹어? 안 먹잖아. 왜 면허 취소 왜 안 돼? 없으니까. 그럼 이 무면허자가 음주운전하면 땡 잡은 거네. 왜 땡 잡았냐면 면허 취소 안 되니까. 취득 이거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무면허자가 음주운전해서 사고 치면 이거는 안 당하지만 그렇지. 형사 책임이 가중처벌 되겠지, 이제. 넌 뭐야 도대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징역 1년 살을 거 2년 산다든지, 벌금 1,000만 원 낼 거 2,000만 원 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의 뭐 권리 같은 게 있는데, 예, 특별히 뭐 법률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따로 없습니다. 뒷장 가시고 46페이지. 소공의 이제, 의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공은 계공에 소속되어야 돼. 예? 계공에 소속됐다는 거는 이제 취업했다는 거겠지? 해서, 자격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계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두 군데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채색하실 거냐면 소공의 업무가 몇 개? 두 개. 자, 그게 첫째 뭐, 두 번째 뭐? 중개 업무 수행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또 하나? 중개 업무 보조에도 채색해 주시고요.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과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것은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다른 말이죠. 예, 그럼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뭔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계공이 출장 나갔어요. 멀리 출장 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소공만 있거든? 근데 소공한테 전화가 온 거야.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지금 1,000억짜리 빌딩을 뭐 할 사람과 뭐 할 사람이 있대. 매도할 사람과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지금 계약서를 쓰겠다는 거야. 1,000억짜리를. 그걸 전화가 왔어. 누구한테? 소공한테. 그러면 계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야, 너 기다려. 내가 빨리 갈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빨리 오면 손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야, 네가 써.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네가 써라고 하면 그게 소공의 업무가 무슨 업무를 하는 거야?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가 되는 거야, 이제. 그죠? 네. 그걸 중개 업무 수행이라고 해. 그럼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 계공과 소공이 나란히 사무실에 있는데, 계공이 오른팔잡인데요. 팔이 부러진 거야. 오른팔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떡해? 소공한테 쓰라고 그래야지. 야, 내가 부르는 대로 써? 해서 써주는 거. 근데 만약에 계공이 오른팔잡인데 오른팔 부러졌어. 근데 소공 고용은 안 하고 중개 보조만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거 시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른팔이 부러졌으면 왼팔로 써야지. 왼팔로. 네. 그게 이제 다른 거야.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셨죠? 확연히? 네, 그래서 소공은 자기 본인의 어떤 의식 구조 하에서 계약서 쓰는 것도 되고, 계공이 시키는 대로 계약서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조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개보조는 그런 게 전혀 하면 안 돼. 중개보조 아무튼 그건 본질적인 업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소공의 의무가 있는데, 역시 이제 공의무가 있고 사의무가 있고 뭐 그런 거 있겠죠. 그죠? 이것들은 나중에 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실 거니까 일단 패스하고, 밑에 이제 소공의 책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공도 책임져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럼요. 그래서 칠판을 잠깐 볼게요. 소공이 무슨 책임? 민사. 그 다음에 형사. 행정상 책임도 져. 왜 행정상 책임도 지냐면, 소공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뭔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거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떤 권한이 있으니까 책임도 당연히 따라 붙는 거죠. 오른쪽에 오면 소공의 권리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공의 권리나 권한 따로 뭐 이렇게 규정된 거는 없지만, 우리가 법 규정을 이렇게 유추해서 본다면 소공의 어떤 권한 사항이라고 볼 만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소공의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제목을 따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소공한테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까 제가 계약서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네,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해.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쓸 수 있는 것과 써야 하는 것은 다르죠. 그치? 예. 내가 쓸 수 있는 것과 써야 하는 것은 다르잖아. 쓸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래? 권한. 써야 하는 것은 의무. 근데 최소한 소공한테 계약서를 써야 할 의무는 없어.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계공과 차이가 발생해요. 계공은 그걸 쓸 수도 있고 의무이기도 해. 그러니까 계공은 중개가 완성되면 반드시 뭐를 써야 돼?
계약서를 써서 줘야 돼. 의무가 있어. 근데 소공은 누가 있기 때문에 개공이 있으니까 그게 의무는 아닌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밑에 개념 정리에 보니까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할 수 있으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권한은 있고 의무는 아니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꼭 해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권한을 행사해서요, 소공의 계약서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예, 근데 이때 쓸 때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혹은 거짓으로 기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이거는 금지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야. 계약서를 쓸 수 있는데 이중으로 써도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 거짓으로 써도 된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중 작성 거짓 기재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부동산 하나를 팔아서 10억이 남아요. 그걸 양도 차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가한테 뭐 내야 돼? 세금 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10억 남은 거 아닌 것처럼 하고 싶잖아. 그래서 뭐 한 1억만 남은 것처럼. 그래서 뭐 거래가를 확 낮춰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는 사람도 이렇게 확 낮춰서 쓰는 게 이득이 있어? 있어. 왜냐면 취득세가 그만큼 줄어들으니까. 해서 이제 이게 딱 합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은 한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인 거야? 국가가. 지자체가. 왜냐면 그만큼 뭐를 못 받으니까. 세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한 3주 정도 있다 배우겠지만 법이 하나 만들어진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계약하면 무조건 신고하게끔 만들어. 이제 그 실거래가를.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는 것과 다운계약서 못 쓰는 거 무슨 상관관계냐. 옛날에는 다운계약서를 썼을 때 그냥 세금을 매기는 것밖에는 없어. 걸리면. 그러니까 이제 추징하는 거. 근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다운계약서 작성한 대로 신고하잖아요. 그럼 그게 걸리면 이제 뭐를 이제 부과할 거야? 과태료를 부과할 건데 엄청나게 세. 취득세 있잖아. 그치? 취득세의 몇 배 이하? 3배 이하. 이제 이게 100분의 5 이하.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어요. 이제 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합이 5%까지 두드러 맞는 거야. 내 거래한 금액에. 그러니까 100억이면 얼마까지? 5억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안 해? 아니면 그래도 해? 그래도 하잖아. 왜냐면 걸려서 5% 과태료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하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야. 해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또 도입하려고 하는 게 이거를 도입하려고 해요. 전자계약서. 이거 전자계약서. 이거는 이미 이제 작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권고 제도로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2017년이죠. 전국에 이걸 이제 권고 제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거 의무 제도로 다 바꿔야 돼. 근데 향후 2, 3년 안에 이거 의무로 강제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 계약은 다 뭘로? 전자계약 형태로 만들어야 돼. 이게 굉장히 이점이 맞는 계약이에요. 형태예요. 왜냐하면 종이계약서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이 계약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야. 입력을 하면 이 입력한 게 어디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겠어. 입력만 하면 전산으로 어디로 빨려 들어가겠어. 일단 구청으로 들어가는 거야. 구청. 취득세 같은 거 과세할 수 있고 신고가 이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또 어디로 들어가겠어? 등기소로 들어가겠지. 등기소로. 그래서 이제 등기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겠어? 세무서로도 들어가야 돼. 국세 같은 거 부과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제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직업인들의 업무가 줄어들겠어요.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응? 법무사 업무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법무사들이 지금 다 이 공부해요. 무슨 공부? 공인중개사 공부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전자계약에 있어서 일반인이 전자계약을 입력을 못해. 복잡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전자계약을 입력해주는 걸 누가 입력한다는 거야? 개공이 이걸 입력하는 거야.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 그러면 법무사의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세무관서에 이게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누구의 일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예? 세무서의 일도 그만큼 세무사 줄어들겠지.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말하자면 그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는 거야. 개공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 중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자계약을 개공이 독점하는 시대가 끝까지 지속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계약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게 생기면 이제 뭐 그 사람들이 합의만 하고 어떤 기계 하나를 놓고 거기서 합의만 하면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입력해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중개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야. 중개라는 거는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거래할 수 있도록. 근데 거래에 있어서 컴퓨터가 거래에 흥정을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흥정을 붙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좀 사고 싶어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그리고 내 알고 보니까 얘가 집이 좀 어려워서 뭐 어떻고 뭐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상대방한테 어떤 뭐 좀 깎아주는 어떤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흥정을 끌어내기가 어렵잖아. 기계는. 그런 거를 하는 게 개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시장이 우리한테 이제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우리 업종에 종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자계약이 도입되면 이런 거는 한 방에 없앨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왜 한 방에 없앨 수 있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딱 해가지고요. 가령 뭐 여기가 이제 우리 동으로 무슨 동이에요? 길동. 그럼 그 길동에 이제 아파트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무슨 아파트 몇 평대가 최저가 얼마, 뭐 최고가 얼마. 예? 그리고 뭐 그거를 또 뭐 동마다 층마다 다 하는 거야. 해가지고 너무나 현저하게 높거나 낮게 입력하면 튀어나오는 거야 이제. 해서 뭐 사유서 같은 거를 입력을 한다든가 이거 해야 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종이 계약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전자계약 형태로 갈 거란 말이야. 앞으로 궁극적으로는요. 근데 이건 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이제 홍보하는 차원에서 권고제도지 조만간에 이게 이제 이걸 의무제도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겠지. 당장 뭐가 없어지겠어요? 우리 시험 과목에서 등기법 없어지겠지. 응? 왜 없어지겠어? 그거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빨려가는데 뭐하러 배워? 그런 거 쓸데없이. 그죠? 그리고 세법도 없어지게 할 거야. 완전히 이제 그런 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쉬워지잖아, 또 이게 시험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이 하나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없어지고 들어올 만한 과목이 영어야. 영어. 그래서 이 영어를 왜 넣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지 알아요? 응? 외국인을 상대로 중개하는 거 필요하잖아. 예. 그래서 영어를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저도 동의해요. 영어도 필요해. 예. 왜냐면 외국 사람도 많이 거래하잖아. 해서 그거를 두 가지로 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자격을 조금 레벨업 시켜서 영어를 넣어서 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두 가지로 가는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국내용과 국제용으로 막 바꿔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제도가 바뀌기 전에 뭐 하셔야 되겠어요? 빨리 따야 돼.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절대 안 바뀌니까 빨리 따시라고. 그래서 이런 이중작성, 뭐 거짓 기재 이런 것들을 금지하려고 국가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어요. 응? 예. 그러니까 소공이 계약서를 썼으면 내가 일을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를 서명 및 날인의 의무라고 그래요. 이것 좀 중요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서명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을 쓰고 이런 뜻이지. 그치? 이름을 쓰고 누가? 내가 남이. 내가 자필 서명을 말하는 거야. 및 and 이것도 하고 뭣도 하래? 도장도 찍어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소공은 뭐를 등록해야 돼?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은
개공과 소공한테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개보조는 인장을 찍을 일이 없잖아. 왜냐면 이거를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무슨 의무가 없겠어? 인장 등록의 의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요추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내려가면 고용인 있죠, 그죠? 고용인. 고용인은 두 가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랑 뭐를 합쳐서 고용인이라 그러냐면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이라고 한다. 거기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첫 줄에 가운데 고용인이란 누구랑 누구를 말한다고요? 소공과 중개보조원. 자격 있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 다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고용인 중에는 직급이 높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고용인 중에서요. 고용인 중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급이 높은 사람 뭐라고 불러?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불러. 그럼 사원 또는 임원은 뭐가 높은 애들? 직급이 높은 애들. 응? 법인에서 왜 직급이 좀 높은 애들 있잖아. 이사, 감사 뭐 이런 거. 그러면 제일 높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직급이. 제일 높은 애는 뭐야? 법인의 대표자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원 또는 임원과 법인의 대표자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약간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뒷장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8번 용어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 밑에 한번 여백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림을 좀 두 가지 그려드릴 건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가 중개사무소인데 개인인 개공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입니다. 이 중개사무소가 개인인 개공이 운영하는 사무소라고 했어요. 여기에 불시에 가봤더니 이 사무실에 불시에 가봤어? 갔더니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근무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무실에 일단 개공이 있을 수 있겠죠. 개공이 근무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소공도 있을 수 있겠죠. 또요? 중개보조원. 여기에는 사원 또는 임원 없어요. 여기에는 왜? 개인이니까. 여기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야. 대표도 없어. 얘가 그냥 개공이자 대표니까. 대충 이해되죠? 그럼 얘네를 합쳐서 뭐라 그래? 고용인. 자, 고용인은 누가 누구를 고용한 거지? 개공이 얘네를 고용한 거야. 이렇게 고용한 거예요. 이걸 고용인이라 그래. 얘가 사고 치면 얘네도 책임지지만 얘도 책임 있어요. 얘가 고용해 줬으니까 이런 관계. 자,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자, 또 다른 사무소를 한번 좀 그려드릴 건데 이 사무소는 중개법인, 즉 법인인 개공이 있는 사무실이야. 법인인 개공. 혹은 중개법인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불시에 가봤어. 누가 근무할까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질문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사무실만 바뀐 거야. 자, 누가 근무할까요? 개공은 근무 안 해? 개공이 근무 해, 안 해? 이게 되게 중요해. 안 해.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어? 법인인 개공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개공은 누가 법인이라는 거야? 누가 개공이라는 거야? 법인이 개공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근무를 못 해. 법인이 어떻게 일을 해? 회사하고 조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있긴 하나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아닌 개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법인이 있는 거야, 그냥. 그럼 일은 누가 해? 이제 사람들이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직급이 있는 거 이제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제일 높은 사람 대표자. 그 다음에 사원 또는 임원.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은 이제 이사, 감사 뭐 이런 개념이야. 근데 그 이사, 감사 밑에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있겠지만 법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를 거 아니에요. 회사니까 직급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뭐 부장, 과장, 뭐 대리,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지금 막 들어간 애 있지. 응? 지금 막 들어간 애는 평사원, 수습사원, 뭐 이렇게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실 거. 여기서 말하는 사원과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전혀 다르지. 뭐가 달라? 여기는 직급이 높은 사람을 말해. 무한책임사원. 여기는
직급이 제일 낮아서 평사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직급 차이야. 이렇게. 다시요. 대표, 사원 또는 임원, 부장, 과장, 대리 뭐 이런 말은 여기서도 쓸 수 있지만 대표랑 사원 또는 임원은 여기서는 쓰지 않아요. 응? 개인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어디서만 쓴다고? 법인. 자, 얘네들이 이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냐고 도대체? 얘네들이. 얘가 법인이잖아. 에? 그럼 얘네들은 뭐야? 다 고용인이야, 그냥. 고용인. 그죠? 예. 얘는 그러면 자격이 있어, 없어, 대표는? 꼭 있어야 돼.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고, 다음 주에 이거 배워요. 그럼 얘는 전개해 볼게요. 소공이야? 네, 소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인에서 계약서는 누가 쓰는 게 원칙이에요? 법인에서 계약서 쓰는 원칙적인 의무자. 원칙은 법인이 써야 되거든요. 법인이 개공이니까. 근데 알다시피 법인이 계약서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 보고 쓰라 그래? 대표자 보고. 대표자 보고 자격이 있으니까. 도장은 법인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 근데 법인 도장을 원칙으로 누가 찍어야 돼? 법인이 찍어야지. 근데 법인이 도장을 찍을 수가 없잖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누가 찍어? 대표가 찍어야지. 근데 대표가 찍을 때 개인 자격으로 찍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계약서도 쓰고 도장도 찍고 무슨 자격으로 찍는 거야? 법인의 대표의 자격으로 찍으니까 뭐 쓰고 하니까 얘가 한 행위는 곧 누구의 행위로 보는 거야. 법인의 행위로 간주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때에 따라서 무슨 기능을 하기도 해. 법인의 기능, 즉 개공의 기능을 하기도 해. 얘는 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 대표는 때에 따라서 소공일 수도 있지만 개공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어떤 그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 책을 좀 잠깐만 봐볼게요. 그 4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4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뭐라고 그래 있어요? 정리하면 법인의 대표자는 고용인에 해당하지만 고용인 중에서 소공이야, 얘가. 그런데 때로는 개공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 뭘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얘가 곧 개공이다 이러면 또 안 돼 또. 전혀 다른 개념이야. 왜 전혀 다르냐면 자, 봐요. 얘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지? 나머지 사람들은 문 닫아야 돼. 왜 문 닫아야 돼? 개공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얘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지? 다 문 닫은 게 아니야. 그럼 얘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면 돼? 바꾸면 되는 거지 뭐. 대표, 살아있는 대표로다가. 그치?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이 개공의 기능을 할 뿐이고 이중적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원 또는 임원, 얘는 자격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자격이 있으면 뭐에 들어가고? 소공이고 없으면 중개보조원이고. 그래, 합쳐볼게요. 얘네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면 돼요? 고용인. 물론 얘도 고용인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면 대표들 고용당한 개념이고 또 이 나머지도 고용당한 개념인데 누가 고용한 거야? 대표가 고용한 거야? 법인이 고용을 한 거야? 법인이 고용했어요. 법인이. 그래서 얘네들은 회사에서 월급 받는 애들이야. 다 대표까지 다. 예,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요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법인에서 개공은 법인이다라는 개념을 놓치면 한 문제 틀립니다. 반드시. 예,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법인이 개공이라는 거, 요 개념 잘 기억하시고 대표자가 이중적 기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8번 용어 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 그 8번 용어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다 포함하는 거야. 이거. 여기서 요거 다. 여기서는 요거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 법인에서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면 법인도 들어가 안 들어가? 법인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법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 돼. 왜 들어가야 돼? 법인이 개공이니까. 그래서 법인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뭐 이런 거 배워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 뭐 이런 거 배우는데 그 결격이라는 건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뭐 하자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법인도 결격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법인까지를 포함해서 싹 포함하는 개념을 뭐라고 표현을 한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다 마쳤고요.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마칠게요. 한 2분 정도만 소요됩니다. 이제 책을 한번 덮어볼까요? 예, 필기는 조금 이따 해주시고 책 덮고 저만 한번 봐보세요. 예, 책 덮고 자, 8가지 용어만 좀 복습해볼게요. 지금 8가지 복습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여러분 걸로 알고 있어도 시험에 합격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과목에서. 어떻게 보면. 자, 중개가 뭐였죠? 중개. 중개는 지난주에 배웠는데. 중개. 여러분도 이렇게 답변하려고 그러지. 중개가 중개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중개라는 뭐였지?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돼. 네, 그래가지고. 거래 당사자 간에 뭐 할 수 있도록. 행위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게 중개였어요. 자, 두 번째. 중개업 뭐야? 중개업. 이것도 지난주에 배웠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지난주에. 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등록거 아니야. 중개업이 뭐였지? 보수 맞는데 그 보수 앞에 뭐가 있었어? 뭐를 받아서? 의뢰를 받아야 돼. 네, 의뢰를 받아서 뭐도 받고 보수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중개업이야. 그렇지? 네. 자, 공인중개사 정의가 뭐였어? 오늘 배웠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렇게 정의하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정의 뭐야? 네 번째 용어, 개공. 등록한 자.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하잖아. 그치? 예. 자, 소공의 정의가 뭐야? 5번째.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 2개 해야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해. 그렇죠? 자, 중개 보조원이 뭐야? 6번째. 아니, 더 중요한 말이 빠졌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 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래가지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개보조는 무슨 업무 하면 안 돼? 중개 업무 하면 안 돼. 계약서 같은 거 쓰면 안 돼. 자, 고용인이 뭐야? 7번째. 고용인. 고용인 배웠잖아. 조금 전에. 개공이 고용한 사람 이렇게 정의 안 했어요. 두 사람을 합쳐 부른다 그랬잖아.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합쳐 부르는 말이 고용인이에요. 자, 마지막 8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뭐예요? 제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싹 포함하는 거라 그랬잖아. 싹. 누구 다 포함이야.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에서는 법인도 들어가고 대표 사원임원 싹 들어가는 그거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